사형제도 찬성이든 반대 이런 걸 떠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형 공감을 이루어주신 인고성이나 그다음에 범죄 행위에 대한 상황성 기대성에 대해서 들으면서 생각이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사이코패스 같은 극한 무도한 문제들을 보면은 오히려 사형제도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중에 교수님께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안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형제도 예를 주는 근거가 논리적 근거가 단순히 인고주의랑 범죄에 대한 상황성 기대성이 아니라 단순히 사형을 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히다가 또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아까 프랑스 시대에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안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은 정말로 찢어 죽이고 싶고 계속 벌을 주고 싶지만 뭔가 그 인간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이 발전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사형 제도도 정말로 마음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면에서는 나누고 싶지만 오히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예의를 두기에 좀 불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교수님들 많이 말씀을 드리시고 질문도 많으신데 강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 그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한 분이 이게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이렇게 당연시된 전제가 죽는 것은 나쁘다. 그리고 죽는 것은 나쁘다는 그런 묵시적인 전제를 사실은 이중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사람 정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모든 걸 위해서 생존도 힘든 상황인데 그건 아예 이렇게 사법체계 안에서 용이 좀 전되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피해자 지원 이런 걸 해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고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이제 법학의 전문 테두리 안에서는 얘기가 안 되고 있지만 철학 의학에서는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 죄인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의 존엄성, 아까 존엄성 문제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나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남의 고통이나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 정말 고통스러워하죠. 머리를 쥐뜯으면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죠. 죽고 싶고. 그래서 살아서 자기가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들이 그것일 것입니다. 살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난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런 정도가 되면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근데 행령이 교정이 실패한 건 이미 다 많이 증명이 됐거든요. 살인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형제를 논의할 때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아까 이제 사법살인같이 정치범이나 이런 데 악용했던 그런 경우 말고 제가 얘기한 건 바운드를 좁혀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이유 없이 모호하게 그렇게 생명권의 침해 이런 표현이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권리의 침해로 얘기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 법학의 보편적인 용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그게 또 특히 이제 인권 담론 속에서 얘기가 되면서 더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당연시된 것처럼 되는데요. 그 사람을 살려두는 것만이 정말 진정하게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인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피해자들의 피해 유족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그런 어떤 절차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의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가족이 뭐 있는 대로 재산이라도 다 털어서 어떻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대개는 그
가족들도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살인자 가족 부모다 형제다 이것 때문에 제가 겪은 경우는 두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와서 사람 죽이면 죽어야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거꾸로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고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열려있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죽음 무조건 나쁜 것이고 무조건 죽이면 안 되고 꼭 그렇게 인간의 전업성을 논의하면서 전업성을 논의하잖아요. 생명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헤겔이 말했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하게 다른 사람처럼 도덕적인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봤을 때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사형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스스로 선택하지 않죠. 그렇게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까 우리 학생 질문은 그 사람들도 또 하나의 피해자지 않냐. 제가 이제 원래 범죄학도 비판범죄학을 공부를 했어요. 석사 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장기 때 그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진정한 교정 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쭉 봤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흉악범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흉악범으로 갈 만한 잠재력을 가진 그 선언원의 이런 존재들을 보면서 국가 사법체계는 이건 관료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인간이 자기를 버리고 이 사람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이 들러붙지 않으면 정상 인간으로 통합돼서 돌아오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도 정말 있는 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젊은 범죄학자라고 사회학자라고 이렇게 기존의 범죄학은 왜 잘못되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던 그 주장했던 대학은 아주 다르게 그 수많은 흉악범 강력범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그 길은 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형사사업체계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정책적인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가가 그래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대안적인 철저한 형벌 체계로 인간은 마찬가지 여러분들 폭력이 그래요. 폭력은 정말 권력관계에서 약자일 때 누구를 죽여도 성폭력을 몇 개 해도 그게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어때요? 초범, 재범, 그 초범은 의미가 없어요. 성폭력범의 초범들은 되게 발견된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수없이 했어요. 권력관계에 약한 사람들. 그게 극한까지 가면 이제 살인범이나 사회에 대한 공격성과 자기의 좌절과 이런 게 투영되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공격성과 좌절과 이런 폭력적인 사회, 비도덕적인 사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피해자들이 굉장히 그 실존적인 위기에 빠진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모든 걸 용서해 줄 때 악의 무리들은 선을 먹고 자란다. 이런 표현을 윤리학자가 할 정도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하한선과 상한선에서 유지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정말 그걸 특히 이제 잘못된 이렇게 좀 좁은 인권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했죠. 저희 인권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이크 컷시키니까 저는 쉬리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말단에 가장 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올라가면 전체 인권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경우조차도 정말 흉악범들의 목까지가 보장이 되면 다른 경우는 어떨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이나 성소수자나 이런 다른 약자 소수자의 인권하고 흉악범들의 그 범죄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파이더맨 3에서 그 용서한다. 제가 스파이더맨 제가 봤던 거는 그 몇 편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말 피해 유족들이 모든 걸 좀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피해자들이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궁금해요. 아까 너무 무거운 주제잖아요. 내가 잠재적인 살인자도 되고 잠재적인 피해자도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많은 그걸 요구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전공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게 그 용서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까 지 목사님 말씀처럼 성인이 됐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요. 피해자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정말 그만큼도 보이지 않거든요. 참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성문 형식적으로 쓰면 어쨌든 이 감형해줄 사유도 찾고 또 국선 변호인이 되게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을 국선 변호인들이 붙고 변호사들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척은 하죠. 물론 재판관들도 그게 형식적인지 알죠. 그런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정말 그 가족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피해자가. 정말 그 다른 경우도 아까 그 형제가 공무원 형제가 살해된 그런 한 사람은 살았고 그 경우도 정말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막 이제 여러분 성폭력도 되게 그렇지만은 그 폭력이 하나만 탁 끊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가기까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 표현을 들자면요. 그 아들을 잃은 그 엄마 같은 경우 아무렇지 않게 내년에 나와서 그 애들이 살 거 생각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너무 운통하고 자기 아들은 자기가 다 이렇게 순진하게 정말 착하게만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다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 애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아니면은 아들이 받은 그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 겪었던 거를 가서 좀만 되돌려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면회를 가서 뭐 항상가림? 뭐라도 이렇게 뿌려서 한눈이라도 있고 그 고통이라도 순간에 겪고 그렇게 살아보게 해주고 싶대요. 그럼 얘가 진짜 뉘우친가 좀. 그걸 보면 자기 마음이 치유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피해자들이 공통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가서 한번 만나볼 건데 그 법정에서 만난 그 사람의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공격성과 살인 이거가 아직도 너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거여서 면회를 가서 만나서 보는 것 자체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다시 받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없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증인 이렇게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 개선이 됐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어서 거기에 그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성을 붙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것 자체를 사회가 다 이상하게 보죠.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한가